동탁은 낙양을 불태우고 황제를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조조는 지금 추격하면 그를 끝낼 수 있다고 외쳤죠. 하지만 수많은 제후 가운데 움직인 사람은 조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탁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제후들은 전국 옥새 하나를 두고 서로에게 칼을 뽑았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둔 반동탁 연합군은 왜 적보다 먼저 무너졌을까요? 오늘은 삼국지연의 8번째 이야기, 반동탁 연합군이 스스로 무너진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호록 안에서 여포가 물러나자 연합군의 기세는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관우는 화옹을 베었고 유비 삼형제는 여포를 관문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낙양으로 진군하면 동탁을 끝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승리의 순간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연합군의 단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불신이었습니다. 원소가 선봉 송견에게 계속 진군하라고 명하자 송견은 원술의 진영부터 찾아갔습니다. 화옹과 싸울 당시 군량이 끊겨 병사들이 굶주렸고 어렵게 지키던 진영까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송견이 책임을 따져 묻자 원술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군량을 보내지 말라고 권한 부하를 죽여 사태를 무마했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깊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다가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탁은 송견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과 송견의 아들을 혼인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송견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유는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천도하자고 권했습니다. 장안은 산과 관문으로 둘러싸여 방어하기 쉬웠고 동탁에게는 다시 힘을 모을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동탁은 곧바로 천도를 결정했습니다. 천도를 반대하는 관리들은 제거됐고 낙양에 부유한 집안들은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백성은 살던 집을 뒤로한 채 장안으로 끌려갔고 행렬에서 뒤처지는 사람에게는 병사들의 칼날이 날아들었습니다. 동탁은 낙양을 그대로 남겨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궁궐과 관청, 민가와 종묘에 불을 질렀고 여포의 군사들은 황실의 무덤까지 파헤쳐 보물을 꺼냈습니다. 한나라의 수도였던 낙양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헌제와 황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뒤로한 채 동탁군에 둘러싸여 장안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동탁이 떠나자 송견과 연합군은 낙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거리에는 연기와 재가 가득했고 궁궐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물러났지만 수도도 황제도 끌려간 백성도 되찾지 못한 겁니다. 그때 조조가 제후들 앞에 나섰습니다. 동탁의 군대는 황제와 백성, 수많은 재물을 끌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행렬은 길게 늘어졌고 호록 안에서 물러난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진 상태였죠. 조조는 지금 정군이 함께 추격하면 동탁을 붙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소와 제후들은 병사들이 지쳤다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자신의 병력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노한 조조는 자신의 군대만 이끌고 동탁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동탁의 참모 이유는 추격군이 나타날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부근에서 여포가 조조의 앞을 막았고 이각과 곽사의 군대가 양쪽에서 밀려들었습니다. 조조군은 세 방향에서 공격받으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조조 앞에는 다시 서영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서영이 쏜 화살이 조조의 어깨에 박혔고 타고 있던 말마저 쓰러졌습니다. 조조가 붙잡힐 위기에 놓인 순간 조홍이 달려와 그를 구했습니다. 조홍은 자신의 말을 조조에게 내주며 천하에는 자신이 없어도 되지만 조조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그는 부상당한 조조를 업고 물을 건너며 추격을 피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 서영이 다시 쫓아왔지만 뒤늦게 도착한 하우돈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조조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만여 명이었던 군대에서 다시 모인 병사는 겨우 5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동탁을 끝내겠다며 홀로 나선 추격은 처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조조가 목숨을 걸고 동탁을 뒤쫓는 동안 낙양에 남아있던 송견은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견은 불탄 궁궐을 정리하고 파헤쳐진 황실의 무덤을 다시 덮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궁궐 안의 우물에서 이상한 빛이 올라왔습니다. 군사들이 우물을 살피자
궁녀의 시신과 붉은 비단 주머니가 발견됐고 그 안에서 네모난 옥새가 나왔습니다. 송견의 부장 정보가 살펴보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전국 옥새였습니다. 정보는 이것이 하늘이 송견에게 내려준 징조라며 강동으로 돌아가 앞날을 도모하자고 권했습니다. 송견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옥새를 숨긴 뒤 병을 핑계로 군사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러 왔던 연합군의 선봉도 황제의 상징을 손에 넣자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옥새를 발견한 자리에 있던 병사 하나가 몰래 송견의 진영을 빠져나와 원소에게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다음날 송견이 강동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원소는 전국 옥새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송견은 자신에게 옥새가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옥새를 숨겼다면 훗날 칼과 화살 아래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맹세했죠. 그러자 원소가 밀고한 병사를 불러냈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난 순간 송견은 칼을 뽑았고 원소와 송견의 장수들도 서로 무기를 겨눴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 진영에서 동탁을 치던 사람들이 옥새 하나를 두고 서로를 죽일 듯 노려봤습니다. 다른 제후들이 급히 말리면서 싸움은 피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송견은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낙양을 떠났습니다. 원소는 형주의 유표에게 편지를 보내 송견의 귀환길을 막고 옥새를 빼앗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동탁을 추격했던 조조가 크게 패해 돌아왔습니다. 원소는 조조를 위로한다며 제후들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자신을 위로하려는 제후들을 오히려 질책했습니다. 동탁이 낙양을 버리고 달아난 순간이 그를 없앨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도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자의 군대가 길목을 막고 함께 추격했다면 동탁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외쳤죠. 그러나 제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이들과는 함께 큰일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군사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공손찬도 유비 삼형제와 함께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제후들은 이제 동탁이 아니라 군량과 병력을 놓고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연합군에 속했던 유대는 교모를 죽이고 그 병사들을 빼앗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맹주 원소마저 진영을 거두면서 반동탁 연합군은 전투에서 패하지도 않은 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한편 강동으로 향하던 송견의 앞에는 유표가 보낸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유표 측은 전국 옥새를 내놓으면 길을 열어주겠다고 요구했지만 송견은 이를 거부하고 길목을 돌파했습니다. 잠시 뒤 유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짐을 수색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견은 모욕을 참지 못하고 군사를 몰았고 물러나는 유표를 그대로 추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양쪽 산 뒤에서 복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유표의 군대가 돌아섰고 뒤에서도 추격군이 밀려들었습니다. 송견은 순식간에 적군 한가운데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을 막은 것은 동탁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은 반동탁 연합군에 속해 있던 유표의 군대였습니다. 동탁은 아직 살아있었고 황제도 여전히 그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탁을 쓰러뜨리겠다던 연합군은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후들이 겨눈 칼끝은 이제 공동의 적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고 있었죠. 반동탁 연합군을 무너뜨린 것은 동탁의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앞에서 자신의 병력을 아낀 두려움과 황제의 옥새를 차지하려 했던 각자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후들이 서로의 땅을 빼앗기 시작한 전장에는 곧 한 젊은 장수가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이름은 조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견이 이 포위를 벗어난 뒤 원소와 공손찬의 전쟁 속에서 등장한 조운과 다시 유표를 향해 진군한 송견의 최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시고 함께 해주세요.